요즘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도 이미 물러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지금은 시간만 많고 할 일은 없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지나간 날들 이야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한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처럼 이제는 관객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조선시대 한 평생 공부를 놓지 않았던 어떤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7세가 되어서야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때부터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500여 권에 달하는 저술의 대부분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약용. 우리는 보통 다산이라는 호로 그를 기억합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등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배움은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에게 공부는 출세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끝까지 서 있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늙어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찰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통해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학부렴 교불권, 배우기를 실증내지 말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자신의 삶 전체에 새겼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는 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배워서 뭐하나? 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진짜로 늙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입니까?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익히거나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어.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나? 물론입니다.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배움은 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썼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배움이 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배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 공부는 대부분 과거 시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벼슬을 얻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사람들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목민심서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먹이는 것이다. 다스린다는 말은 권력을 의미하지만 먹인다는 말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에게 공부란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올바르게 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벼슬을 했지만 결국 유배를 갔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공부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가 곧 성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그것을 위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위해 배워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배움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나요? 쓸모.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쓸모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쓸모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후대에 남길 지혜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당신을 찾지 않더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쓸모입니다. 정약용은 38세에 유배를 떠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전라도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 갇혀 지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곳,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곳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조선 후기 실학을 대표하는 저술들이 모두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실패한 삶 속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유배 초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시간과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배움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공부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은퇴 후 빈 시간을 마주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 정약용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그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유배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정약용은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미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낸 뒤였으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는 계속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75세까지 살면서 말년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제 좀 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쉰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배움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늙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기대와 역할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무료함이 밀려왔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구나.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가족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입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벼슬을 바라지 않았고 세상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쓰고 싶은 것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십시오.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위한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이불행미지야. 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정약용 사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에 치여 그들을 뒤로 미뤘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을 혹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진짜 아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이에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몸이 허락하는 만큼 걷고 움직이는 것,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나가는 것,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실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만 쓴 게 아니라 농민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의학 지식을 나누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상아탑 속의 일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배워온 것들을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모두 실천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배움을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학문에 대한 조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재물을 남기지 말고 덕을 남겨라. 재물은 쓰면 없어지지만 덕은 영원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씁니다. 집, 돈, 재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을 보며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이 평생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까? 정직함입니까? 끈기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입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당신의 삶이 그 말과 다르면 자식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묵묵히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배우고 쓰고 실천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들은 지켜봤을 겁니다. 아버지는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이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자식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불평하며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포기하며 사는지, 계속 배우며 사는지, 자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참게 됩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것을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다 덕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그리고 이 시대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개인의 수양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민심서를 통해 공동체를 위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벼슬이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은 방식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나누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일을 할 수 없어도 작은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거나 경로당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모두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 겪어온 시행착오, 배워온 지혜.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 사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년은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작은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할 것이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것,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하지만 그는 후회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지 못했던 것,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것.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후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삶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과거를 한탄하는 대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역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후회 없는 노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유배 생활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가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자식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를 표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랜만에 손을 잡아보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고 그 이후로도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놓아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정약용은 1836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책을 읽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수록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일 나이를 먹습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힘도 줄어듭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고, 어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정약용은 죽는 순간까지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정약용처럼 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500권의 책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일기를 쓰는 것, 모두 성장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끝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정약용의 저술들은 그가 죽은 뒤에도 남았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지혜, 그의 삶이 책 속에 담겨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노년은 지혜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며 배운 것들, 겪은 일들, 깨달은 것들, 그것들은 모두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자서전을 쓰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것, 모두 지혜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학문적 조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배움을 멈추지 말아라. 공동체를 위해 살아라. 간단한 말들이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며 얻은 교훈들,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운 것들, 그것들을 나누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아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겪지 못한 것들을 당신은 겪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니어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지혜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말로, 글로, 행동으로. 중요한 것은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진 뒤에도 당신의 지혜가 누군가의 삶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은 지혜를 쌓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이제 나눌 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책임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이란 인간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그에게 공부는 시험을 보기 위한 것도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평생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공부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배우게 만듭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후회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평생 공부입니다. 정약용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유배를 갔고,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공부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당신에게는 배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깨닫는 것, 어제 미워했던 사람을 오늘 이해하는 것, 모두 공부입니다. 평생 공부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처럼 500권의 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배우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공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관직에 오래 있지 못했고, 유배를 당했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성공이란 높은 벼슬과 권력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은 바뀝니다. 어제는 중요했던 것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배우겠다. 나는 올바르게 살겠다. 나는 후대에 의미 있는 것을 남기겠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배라는 상황 속에서도 권력을 잃은 뒤에도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도 평생 성공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많은 돈,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것은 얻었고 어떤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이 정말 중요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배우고 성장했던 과정, 그것들이 진짜 성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은 얻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는 역사에 남았고 그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가족을 사랑했습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보여준 길입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 초기에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만나기 어려워졌고, 할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고독이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바쁜 일상 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해야 했고, 실수를 인정해야 했고, 후회와 아픔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독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당신 자신을 만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평생 여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직장인, 부모, 배우자. 하지만 그 역할들을 벗어던지면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십시오. 정약용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더 깊은 저술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책들이 깊이 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과일이 익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익어갑니다. 젊었을 때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워지고, 조급함은 여유로 바뀌고, 화는 이해로 변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매의 품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평만 늘어나고, 화만 많아지고, 고집만 세집니다. 그들은 나이만 먹었을 뿐 익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통해 많이 익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감정들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는 점점 익어갔습니다. 나이 들매의 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리지 않는 것.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 속에 머물지 않는 것.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품위 있게 늙는다는 것은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수해도 이해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도 용서하는 것. 정약용은 말년에 그런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권력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늙어가고 있습니까? 불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화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익어가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손자들에게도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배움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는 손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한다. 손자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간격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혜를 전했습니다. 훈계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랬단다.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했어야 했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손자, 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합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낯설고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세대의 차이를 탓하지 말고 다리를 놓으십시오.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들, 배웠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훈계가 아니라 이야기로. 할머니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손자, 손녀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정약용의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자, 손녀와의 시간은 당신에게도 선물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세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했던 일이고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는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고 75세까지 살면서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배움의 시작입니다. 벼슬이나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배움.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쓸모는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쓸모입니다. 셋째, 지혜를 남기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지혜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평생 배워온 것들, 겪어온 일들, 깨달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들이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이 말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학부렴 교불권. 배우기를 실증내지 말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으라는 뜻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매일 조금씩 나누고, 매일 조금씩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불평하며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포기하며 사는지, 계속 나아가며 사는지.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이 후대에 전해져 지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늙어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늙어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약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의미 있게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도 마음둥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